여기서 같이 아침에 뜨는 거 보면서 커피 마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자 씨, 당신 평생 고생만 했잖아요. 이제는 나한테 좀 기대요. 당신 마음은 알지만 혼인신고도 해야 나중에 미자 씨한테 좋으니까 하자는 거지. 나 좋자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의 제안은 달콤했지만 제 가슴 한구석은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65살이나 먹어서 재혼이라니요. 남들이 알면 늙어서 왜 저러냐고 손가락질할 것만 같아 얼굴이 확 달아올랐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식 다 키워놓고 이제 와서 딴 남자 밑으로 이름을 올리는 게 왠지 조상님 뵙기 민망하고 딸을 보기에도 부끄러운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자고 저를 설득하는 그에게 저는 늘 이 나이에 무슨 혼인신고예요. 이렇게 그냥 편하게 지내요. 종이 한 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야, 이화상아. 도장 찍기 전까진 네 남편이 아니라 그냥 남이라고. 제가 그 말을 할 때면 친구 연심이의 날카로운 고함이 미용실 안의 가위 소리보다 더 섬뜩하게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라며 혼인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길거리로 나앉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가 선물해준 붉게 수놓아진 양귀비 손수건을 가슴에 품으며 나는 법이라는 차가운 종이 한 장보다 우리 사이에 뜨거운 진심이 더 강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저는 전 남편이 떠난 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딸 하나 제대로 키우겠다며 억척같이 살았던 제 삶에 이제야 따뜻한 온기가 피어나는 것 같아 그것만으로도 마냥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양귀비의 꽃말이 왜 하필 덧없는 사랑이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나의 무지함이 내 팔자를 이렇게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죠. 이야기 시작 전에 꽃밭 인생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텅 빈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시계 초침 소리가 마치 내 심장을 갉아먹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남편이 떠난 지 벌써 10년이 지났건만 이 집구석은 여전히 낯설고 서늘하기만 하네요. 65살. 남들은 손주 재롱 보며 웃음꽃을 피울 나이라는데 내 손바닥에 남은 건 굳은 살과 마디마디 쑤시는 통증뿐이었죠. 평생을 마트 가판대에서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며 만두를 팔고 남의 집 귀한 자식들 먹일 반찬을 만들며 살았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내 새끼 하나만큼은 기 안 죽이고 키우려고 발버둥을 쳤지요. 작년 가을 하나뿐인 딸애를 시집 보내던 날을 잊지 못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는 딸의 손을 잡았을 때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의 혼수 비용이며 예식장 비용을 대느라 평생 억척같이 모았던 통장 잔고를 탈탈 털어줬죠. 남편 사별하고 홀로 남겨진 애미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텅 빈 신혼집으로 딸을 들여보낸 뒤 다시 돌아온 내 월세방은 왜 그리도 좁고 초라해 보이던지요. 엄마, 내가 나중에 다 갚을게. 일단은 엄마도 좀 쉬어. 딸애가 건넨 그 말 한마디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시렸어요. 쉰다는 게 얼마나 사치스러운 말인지 그 애는 몰랐을 거예요. 당장 다음 달 내야 할 월세며 삐걱거리는 무릎 치료비가 산더미인데 쉴 곳이 어디 있겠어요. 평생 일만 하느라 친구 하나 제대로 사귀지 못했던 제가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는 곳은 동네 미용실 원장인 연심이뿐이었죠. 연심이네 미용실에 앉아 파마약 냄새를 맡으며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세상에서 나 혼자만 뚝 떨어진 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트 판매원 자리도 이제는 젊고 예쁜 애들에게 밀려난 지 오래고 식당 설거지 일도 무릎이 안 좋아서 오래 버티질 못했거든요.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숙제가 되어버린 지금, 저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미자야, 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그러다 병난다니까. 여기 좀 봐봐. 구청에서 하는 지하철 안전도움이라는 게 있는데 너한테 딱이야. 연심이가 거울 앞에 붙은 공고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지하철역에서 형광조끼를 입고 안전관리하고 사람들 안내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망설여졌죠. 이 나이에 지하철역에서 사람들 눈총 받아가며 일하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싶어서요. 하지만 연심이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죠. 야, 미자, 너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지금 내 형편에 찬밥, 더운 밥 가릴 때야? 딸내미한테 손 벌릴 거 아니면 당장 가서 면접이라도 봐. 자식도 품 안의 자식이지 나가면 다 남이야. 믿을 건 내 몸뚱이랑 돈밖에 없다고. 연심이의 독설이 가슴을 후벼 팠지만 틀린 말 하나 없었어요. 그날 밤 낡은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이력서를 꺼내 들었어요. 볼펜을 쥔 손이 바르르 떨리더라고요. 성남시에서 보낸 65년의 세월이 단 몇 줄의 경력으로 요약되는 게 참 허무했죠. 마트 판매원 10년, 식당 조리원 8년. 제 인생은 늘 누군가에게 무엇을 팔거나 대접하는 일들로 가득 차 있었네요. 면접 당일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폭삭 늙어버린 할머니 한 명이 서 있더라고요. 눈가의 주름은 깊게 파였고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해서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죠. 가장 깨끗한 옷을 골라 입고 집을 나섰어요. 새벽 공기가 코끝을 찡하게 울리는데 문득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 고생 안 했을까 하는 원망 섞인 그리움이 올라왔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첫 차를 기다리는 노인들의 무리에 섞여 서 있으니 묘한 동질감과 서글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다들 낡은 가방 하나씩 메고 어디론가 향하는 그 뒷모습들이 꼭 제 미래처럼 보였거든요. 면접장에 도착하니 이미 수십 명의 노인이 줄을 서 있었어요. 다들 먹고 사는 게 오죽 힘들었으면 이 이른 시간부터 나와 있을까 싶어 마음이 좋지 않았죠. 제 차례가 되어 면접관 앞에 앉았을 때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젊은 면접관은 제 이력서를 훑어보더니 건조한 목소리로 물었죠. 건강은 괜찮으신지,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인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요. 저는 무릎이 아픈 것도 참고 최대한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앉아 대답했어요. 평생 시장 바닥이랑 마트에서 굴러먹은 몸입니다. 웬만한 진상들 상대하는 건 일도 아니고요. 친절하게 안내하고 안전 지키는 일이라면 누구보다 자신 있습니다. 목소리 끝이 살짝 떨렸지만 절박한 만큼은 진심이었어요. 면접을 마치고 나오는 길 지하철역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유독 차갑게 느껴지더라고요. 만약 여기서 떨어지면 다음은 어디로 가야 할까 하는 막막함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쯤 쉰 김치와 찬밥 한 덩이가 전부였어요. 딸애한테는 잘 먹고 잘 지낸다고 큰 소리 쳤는데 실상은 이 모양 이 꼴이네요. 딸에게 전화를 걸려다가도 혹시나 눈치 보며 살고 있을까봐 다시 전화를 내려놓았어요. 나는 엄마니까 엄마는 원래 혼자서도 잘 버티는 존재여야 하니까요. 에휴, 참 너도 찌질하게 산다. 남편 복 없는 년이 자식 복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어째 인생이 이리도 팍팍하냐. 누가 들을까 무서워 혼잣말로 뇌까리며 찬물에 밥을 말아 넘겼어요.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껄끄러웠지만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밀어 넣었죠. 살아야 하니까요. 어떻게든 버텨서 내 입 하나 건사해야 하니까요. 텅 빈 방 안에서 저를 반겨주는 건
벽에 걸린 낡은 시계와 먼지 쌓인 가족 사진뿐이었어요. 그렇게 며칠을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기다리던 어느 날 휴대폰 진동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어요. 합격 통보였죠. 2호선 구로디지털단 지역으로 출근하라는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어버렸어요. 그 형광색 조끼가 뭐라고 남들이 보기엔 별 볼 일 없는 노인 일자리일 뿐인데 저에게는 그게 마지막 구명조끼처럼 보였거든요. 내일부터는 지하철역으로 나갑니다. 차가운 철로 위를 달리는 열차 소리를 들으며 누군가의 안전을 지키는 일을 시작하겠죠. 새벽 공기가 날카롭게 뺨을 스치는 아침이었어요. 옷을 단단히 입고 구로디지털단 지역 승강장에 처음 서던 날, 제 가슴은 기대보다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죠. 65살이라는 나이는 세상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낡은 유니폼 같았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제 곁을 스쳐 지나갔지만 누구 하나 저와 눈을 맞추는 이는 없었어요. 저는 그저 역사의 차가운 기둥처럼 그 자리에 서 있어야만 했지요. 그러던 중 일이 터졌죠. 일을 시작한 지 겨우 3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오전 10시쯤이었을까요? 술 냄새를 풀풀 풍기는 사내 하나가 노란 안전선 밖으로 위태롭게 몸을 내밀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얼른 달려가 그 사내의 팔을 붙잡았죠. 위험하니까 뒤로 물러나 달라고 좋게 말을 건넸는데 그게 화근이었어요. 이 아줌마가 어디서 참견질이야? 내가 내 인생 보태준 거 있어? 사내는 갑자기 제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거친 손길에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마트 판매원으로 일하며 온갖 진상 손님을 겪어봤다 자부했지만 생면부지의 남자에게 멱살을 잡힌 건 난생 처음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못 본 척 고개를 돌렸고 저는 그저 바들바들 떨며 그 사내의 눈만 바라볼 뿐이었죠. 그때였어요. 이보쇼, 젊은 양반. 이 손 놓고 이야기하세요. 안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한테 이게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제 귓가를 울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저와 같은 형광조끼를 입은 한 남자가 사내의 손목을 낚아채고 있었죠. 제 나이 또래로 보였지만 눈빛이 형형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내를 노련하게 뒤로 밀쳐내며 저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습니다. 사내가 욕설을 내뱉으며 달려들려 하자 성남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무전기를 들어 올렸어요. 지금 즉시 2호선 내선 순환 방향 승강장으로 역무원과 경찰 지원 바랍니다. 난동 부리는 승객이 있습니다. 단호한 목소리에 기세등등하던 취객도 멈칫하더니 이내 투덜거리며 자리를 피하더군요. 상황이 정리되자 성남은 그제야 뒤를 돌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는 걸 봤는지 그는 아주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툭툭 다독여 주었죠. 많이 놀라셨죠? 며칠 전부터 출근하신 강미자 씨 맞으시죠? 저는 조성남이라고 합니다. 저기 끝 구역 담당인데 소리가 들려서 와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단호함과는 딴판으로 따뜻했어요. 남편과 사별한 뒤로 누군가 나를 대신해 싸워주고 보호해준다는 느낌을 받아본 게 언제였던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성남은 매일 아침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침 8시 30분 출근 도장을 찍고 교대를 시작하기 전이면 어김없이 제 손에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쥐어주었죠. 편의점 온장고에서 막 꺼낸 듯한 그 뜨끈한 온기가 제 거칠어진 손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미자 씨, 오늘도 춥네요. 이거 마시고 속 좀 데워요. 달콤한 거니까 기운 날 겁니다. 우리는 승강장 끝 벤치에 나란히 앉아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성남은 예전에 중소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와 이혼하고 혼자 산 지 꽤 되었다는 그의 말에 저는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꼈어요. 우리 둘 다 인생의 화려한 무대에서 내려와 이 차가운 지하철역 승강장으로 밀려 내려온 처지였으니까요. 성남은 참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무릎이 아파서 절뚝거리면 어디서 알아왔는지 관절에 좋다는 파스를 몰래 챙겨주기도 하고 지하철 소음 때문에 귀가 먹먹하다고 하면 귀마개를 건네주기도 했죠.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고 딸의 비위 맞추느라 정작 저 자신을 돌볼 줄 몰랐던 저에게 성남의 배려는 낯설면서도 가슴 떨리는 경험이었어요. 성남 씨는 왜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세요? 저 같은 늙은이가 뭐라고. 제가 쑥스러워 고개를 숙이며 물으면 그는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제 손을 가만히 쳐다보곤 했어요. 저도 혼자 살다 보니 적적했는데 미자 씨랑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이 하루 중에 제일 기다려지거든요. 그의 말 한마디에 제 마음속 빗장이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죽고 딸까지 시집 보내고 난 뒤 제 세상은 온통 회색빛이었거든요. 그런데 성남을 만나고부터는 지하철역의 그 시끄러운 소음조차 자장가처럼 포근하게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열차가 들어올 때마다 일렁이는 바람이 이제는 춥지 않고 시원하게 느껴졌죠. 어느 날은 성남이 수줍게 웃으며 품 안에서 작은 손수건 하나를 꺼내더군요. 조심스레 펼쳐보니 하얀 바탕에 붉은 꽃이 수놓아진 손수건이었어요.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수놓아진 꽃이 너무 고와서 저는 한참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죠. 이게 무슨 꽃이에요? 참 붉고 예쁘네요. 양귀비라고 합니다. 길 가다 자수가 예뻐서 미자 씨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머니에 넣고 쓰세요. 저는 그 꽃말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그 붉은 빛깔이 제 메마른 삶에 찾아온 유일한 색채인 것만 같아 소중히 받아들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기분이 들었어요. 성남의 손은 참 따뜻했어요. 캔커피의 온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 사람 자체가 가진 온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와 손이 스칠 때마다 제 심장은 65살이 아니라 16살 소녀처럼 요동쳤어요. 미자 씨, 우리 나중에 일이 좀 익숙해지면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꽃구경도 가요. 혼자 보내는 주말은 너무 길잖아요. 성남의 제안에 저는 바보처럼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평생 일만 하느라 꽃구경 한번 제대로 못 가본 제 인생에 그가 내미는 손길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죠. 저는 성남이 선물한 양귀비 자수 손수건을 가슴 포켓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손을 얹으니 그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날 퇴근길 저는 유난히 가벼운 발걸음으로 역을 빠져나왔습니다. 길가에 핀 작은 풀꽃 하나도 예뻐 보이고 매일 먹던 편의점 도시락도 꿀맛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인가 싶어 눈물이 핑 돌았죠. 며칠 뒤 저는 절친 연시민의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연시민은 바로 제 얼굴만 보고도 모든 걸 눈치챈 듯 혀를 찼습니다. 미용실로 퇴근한 저를 앉혀두고 분무기를 착착 뿌리며 말하더군요. 야, 강미자. 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복숭아 꽃이라도 핀 줄 알겠다? 너 설마 그 지하철에서 만났다는 그 남자 때문에 이러는 거야? 정신 차려. 이 기집애야. 나이 먹고 부리는 주책이 제일 무서운 법이야. 연심아,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그 양반이 참 사람이 점잖고 다정해서 그래. 내가 어려울 때 나타나서 도와주기도 했고. 제 대답에 연시민은 빗질을 멈추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점잖긴 개뿔. 남자는 다 똑같아. 세상에 공짜 다정함은 없는 거야. 좋으면 그냥 연애나 해. 절대로 같이 살 생각은 하지도 말고. 연심이의 경고가 매서웠지만 제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성남이 건네준 캔커피의 온기와 그 붉은 양귀비꽃이 제 눈앞에 아른거렸으니까요. 사랑은 마음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믿고 싶었어요. 그가 선물한 손수건에 코를 갖다 대니 은은한 비누 향기가 나는 것 같았죠. 저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어서도 성남 씨가 준 손수건을 머리맡에 두고 몇 번이나 만져보았습니다. 붉은 양귀비꽃이 어둠 속에서도 활짝 피어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든든했죠. 구로 디지털 단지역 승강장에서 시작된 만남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저를 집어삼켰어요. 성남과 캔커피를 나눠 마신 지 벌써 3개월이 지나가고 있었죠. 그동안 성남은 제 고단한 일상의 유일한 숨구멍이었어요. 퇴근길에 같이 순대국밥을 먹기도 하고 쉬는 날에는 남한산성에 올라가 시원한 바람을 쐬기도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성남이 제 손을 꼭 잡으며 진지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자 씨, 우리 이제 각자 외롭게 살지 말고 합칩시다. 매일 같이 출퇴근하고 주말에는 나들이 다니면서 살면 좋잖아요. 내가 법률사무소 지인한테 부탁해서 혼인신고 절차도 다 알아봐 놨어요. 다음 주라도 당장 구청 가서 도장 찍읍시다. 그의 제안은 달콤했지만 제 가슴 한구석은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65살이나 먹어서 재혼이라니요. 남들이 알면 늙어서 왜 저러냐고 손가락질할 것만 같아 얼굴이 확 달아올랐죠. 저는 슬그머니 잡힌 손을 빼내며 시선을 피했어요. 성남 씨, 이 나이에 무슨 혼인신고예요? 주책맞게. 그냥 지금처럼 가끔 만나서 밥이나 먹고 지내요. 종이 한 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제 거절에도 성남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죠. 그는 자신의 아파트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번듯한 아파트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넓은 거실과 깨끗한 주방이 저를 반겼죠. 제가 사는 좁고 눅눅한 월세방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성남은 거실 창밖을 가리키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서 같이 아침에 뜨는 거 보면서 커피 마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자 씨, 당신 평생 고생만 했잖아요. 이제는 나한테 좀 기대요. 혼인신고도 그래야 나중에 미자 씨한테 좋으니까 하자는 거지. 나조차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의 정성 어린 말투와 번듯한 집안 풍경을 보니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죠. 하지만 제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자존심이라는 놈이 버티고 있었어요. 자식 다 키워놓고 이제 와서 딴 남자 밑으로 이름을 올리는 게 왠지 조상님 뵙기 민망하고 딸을 보기에도 부끄러운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다음 날 저는 연시민의 미용실을 찾아갔어요. 고민을 털어놓자마자 연시민은 파마 롤을 집어 던지며 소리를 버럭 질렀죠. 야, 강미자. 너 지금 제정신이야? 그 남자가 혼인 신고하자고 할 때 넙죽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그걸 거절해? 너 진짜 세상 물정 모르는구나. 야, 도장 찍기 전까진 남이라니까. 그 종이 한 장이 내 목숨줄이야. 이 바보야. 연심이의 성화에 귀가 따가울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죠. 괜히 서류상으로 얽혔다가 나중에 재산 문제라도 생기면 딸애한테 미안할 것 같았거든요. 그저 마음만 맞으면 됐지. 굳이 법적으로 묶여야 하나 싶은 안일한 생각이 들었어요. 딸아이에게도 제 상황을 이야기하자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저를 설득시키려 했습니다.
엄마,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그래요. 같이 살 거면 무조건 혼인 신고부터 하고 들어가요. 그래야 엄마가 나중에 법적으로 보장받지. 그냥 들어갔다가 나중에 쫓겨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제발 내 말 좀 들어요. 딸의 신신당부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를 걱정해 주는 건 알겠지만 저는 그저 이 나이에 사랑이라는 감정 하나만 믿고 싶었거든요. 성남이 내민 그 따뜻한 손길이 거짓일 리 없다고,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아끼는지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스스로를 세뇌시켰죠. 며칠 뒤 성남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짐을 싸서 들어오라며 집키를 제 손에 쥐어주었죠. 그는 제가 혼인신고를 꺼리는 게 자존심 때문이라는 걸 눈치챈 듯 보였어요. 미자 씨, 당신 마음 이해해요. 신고하는 게 쑥스러우면 나중에 천천히 합시다. 일단 짐부터 옮겨요. 당신 그 좁은 방에서 고생하는 거나 더는 못 봐요. 우리 그냥 즐겁게 같이 삽시다. 그의 너그러운 배려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주변에서 혼인 신고하라고 닥달할수록 오히려 제 자존심은 더 뾰족해졌는데, 성남이 나중에 해도 된다고 물러나 주니 오히려 그 사람이 더 크게 보였거든요. 저는 결국 연심이와 딸아이의 경고를 뒤로 한 채 월세방 보증금을 빼서 성남의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이삿짐을 옮기던 날 연심이는 미용실 문까지 걸어 잠그고 달려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야, 이 화상아. 너 진짜 그냥 들어가는 거야? 도장 안 찍고? 너 그러다 나중에 길거리 나앉아도 나 찾아오지 마. 연심이의 독서를 뒤로하고 돌아서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 팔자가 무슨 서류 한 장에 바뀌겠냐. 그저 밥같이 먹을 사람 하나 있으면 족한 거지. 연심이의 도움을 받아 성남 씨의 아파트에 짐을 풀고 나니 정말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아침마다 눈을 뜨면 넓은 창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주방에서는 성남이 끓여주는 된장찌개 냄새가 났죠. 우리는 한 이불을 덮고 자며 앞날을 약속했어요. 성남은 제 손을 잡고 매일같이 말해주었죠. 당신 만나서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다고, 우리 죽을 때까지 서로 의지하며 살자고요. 성남의 아파트에서 보낸 첫 일주일은 그야말로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넓은 거실 창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이 제 인생에 찌든 때를 다 씻어내주는 것만 같았지요.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성남의 아파트에 들어온 지 일주일도 안 되어 성남의 아들 부부가 찾아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법적인 아내도 아닌 제가 그들 눈에는 어떻게 비칠지 두려웠거든요. 어차피 아직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관계라 조용히 합치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성남 씨가 전화통화로 우연히 이야기를 꺼낸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성남은 제 어깨를 다독이며 걱정 말라고 했지만 제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죠. 저는 거울 앞에 서서 몇 번이고 옷매무새를 다듬었어요. 최대한 점잖고 편안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죠. 성남이 선물한 양귀비 자수 손수건을 주머니에 꼭 넣었습니다. 마치 그게 저를 지켜주는 부적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아파트 현관 벨소리가 울렸을 때 제 심장은 멎는 줄 알았어요. 문 너머로 들리는 젊은 남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차갑고 날카로웠거든요.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성남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성남의 아들 부부가 집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거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지만 며느리의 날카로운 눈빛이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쳐내릴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들은 마치 자기들의 영토를 침범한 이방인을 감시하는 병사들 같았죠. 성남은 아들 부부에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얘들아, 인사드려라. 이쪽은 앞으로 나와 함께 지낼 강미자 씨다. 아들은 대답 대신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며느리는 가방을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으며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군요. 그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의심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차마 그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찻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혼인신고는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같이만 사시는 거예요? 아들의 직설적인 질문에 거실 안의 모든 공기가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성남은 제 눈치를 보며 머뭇거렸고 저는 입술을 바르르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짧은 침묵 사이로 연심이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어요. 도장 찍기 전까진 남이라고, 그 종이 한 장이 내 목숨줄이라고요. 그 정말을 깬 건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아버님하고는 지하철에서 만났다면서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이 집에 들어오면서 무슨 약속이라도 받으셨어요? 그 노골적인 물음에 제 심장은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남의 것 탐내지 않고 정직하게 일만 하며 살아온 저를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꽃뱀 취급을 하니까요. 거실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고 며느리는 제가 입고 있는 낡은 가디건과 주방에 놓인 소박한 짐들을 비웃듯이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질문을 던졌죠. 그래서 혼인신고는 하신 거예요? 그 질문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왠지 모를 자존심이 발동했습니다. 저를 뭐 하나 얻으려고 들어온 여자인 것처럼 몰아세우는 며느리 앞에서 제가 재산 때문에 이 집에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 그쪽 아버님 재산 같은 거 관심 없어요. 이 나이에 무슨 혼인 신고입니까? 남 부끄럽게. 마음이 맞아서 같이 밥이나 먹고 서로 의지하며 살려고 온 거지. 서류 같은 거 한 장도 안 썼어요. 앞으로도 할 생각 눈곱만큼도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거실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어요. 그런데 참으로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던 며느리의 눈빛이 그 말을 듣자마자 순식간에 봄눈 녹듯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며느리는 쥐고 있던 팔짱을 풀더니 갑자기 얼굴에 가식적인 웃음을 가득 띠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나, 어머님, 제가 오해를 해도 너무 크게 했네요. 요즘 하도 이상한 뉴스가 많아서 저희가 아버님이 걱정되는 마음에 실수를 했어요. 아이고, 혼인 신고도 안 하시고 이렇게 순수하게 아버님 곁을 지켜주시겠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두 분 사랑 멋지시네요. 방금 전에 그 날카로움은 간대없고 마치 꿀을 바른 듯 나긋나긋해졌어요. 그녀는 주방으로 달려가 냉장고에 있던 사과를 꺼내더니 직접 깎아 접시에 담아오기까지 했죠. 아들도 아까의 그 험악했던 표정은 어디로 갔는지 제게 명함을 건네며 어머님,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라며 넋살을 떨더라고요. 저는 며느리가 건네는 사과를 받아들면서 묘한 불쾌함 속에서도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아, 이제야 내가 욕심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주는구나. 역시 진심은 통하는 법이야라고 생각했죠. 며느리는 제 옆에 찰딱 달라붙어 앉아 제 어깨를 주무르며 연신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님, 과일 좀 더 드세요. 아유, 피부도 고우셔라. 혼인 신고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그쵸? 둘만 행복하면 됐지. 두 분 너무 보기 좋아요. 아버님 옆에 오래오래 계셔주세요. 그 웃음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지는데 바보 같은 저는 그게 저를 환영하는 소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성남은 아들 부부와 제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며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미자 씨, 우리 자식들도 당신을 이렇게 좋아하니 이제 정말 걱정 없네요 라며 환하게 웃어 보였죠. 며칠 뒤 아들 부부는 다시 한번 집을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손에 고급 한우 세트까지 들고 있더군요. 며느리는 주방에 서 있는 저를 보고는 어머님, 힘들게 왜 서 계세요? 제가 할게요라며 제 손에서 행주를 뺏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친절이 너무 고마워서 눈물까지 핑 돌았죠. 그동안 혼자 살며 서러웠던 시간들이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그래, 법이 뭐가 중요해. 사람 마음이 중요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저는 성남을 위해 더 정성껏 요리를 했습니다. 성남이 좋아하는 생선전을 부치고 아들네가 놀러 온다고 하면 좋아한다는 갈비찜을 준비하며 저는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르며 저는 이 집의 완벽한 안주인이 되어갔습니다. 성남은 저를 지극정성으로 아껴주었고 아들 부부는 이따금씩 들러 저를 어머니라 부르며 치켜 세워주었죠. 저는 그 안도감 속에서 하루하루 행복에 취해 살았습니다. 성남과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 1년은 제 평생 가장 따뜻하고 포근한 시간이었죠. 성남과 함께 아침밥을 먹고 함께 지하철역으로 출근하며 형광조끼를 나눠 입을 때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신이 시샘이라도 한 걸까요? 행복의 유통기한은 생각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떨림이었어요. 아침 식사를 하던 성남이 숟가락을 놓쳤을 때 저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손에 힘이 빠졌나 보다 하고 가볍게 넘겼죠. 그런데 그 떨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국을 뜨던 성남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더니 국물이 식탁 위로 툭툭 떨어졌어요. 성남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서 서둘러 손을 식탁 아래로 감추었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서린 깊은 두려움을요. 성남 씨, 손이 왜 그래요? 어디 불편한 거예요? 제 물음에 성남은 억지로 웃어 보이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미자 씨. 어제 잠을 좀 설쳐서 그런가 봐요. 조금 쉬면 괜찮아질 겁니다. 하지만 괜찮아지기는커녕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어요. 평소 씩씩하게 걷던 성남의 걸음걸이가 마치 바닥에 발이 붙어버린 사람처럼 종종 걸음으로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함께 지하철 안전도우미 일을 하러 갈 때도 성남은 자꾸만 뒤처졌어요. 상체는 앞으로 쏠려 있는데 발은 따라오지 못해 금방이라도 넘어질 듯 위태로운 모습이었죠. 결국 우리는 대학병원을 찾았고 의사 선생님 입에서는 파킨슨병이라는 무서운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뇌에서 도파민인가 하는 게 나오지 않아서 몸이 굳어가는 병이라는데 치료법도 마땅치 않다는 소리에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병원을 나오는데 성남의 어깨가 너무나 작아 보였죠. 66살, 이제 막 인생의 황혼을 즐기려던 그에게 왜 이런 가혹한 시련이 닥친 건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일상은 간병이라는 거대한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성남은 혼자서 옷 단추를 채우는 것조차 힘겨워했고 화장실에 가는 일조차 제 부축 없이는 불가능해졌죠. 건강이 나빠지니 당연히 지하철 안전도우미 일도 계속할 수 없었어요. 성남이 일을 그만두니 수입이 뚝 끊겼고 약값에 병원비에 생활비까지 감당하기엔 제 수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성남의 아들 부부에게 연락을 해보았지만
돌아오는 건 냉담한 반응뿐이었어요. 어머님, 저희도 지금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요. 아버님 병원비까지 저희가 댈 형편이 안 됩니다. 일단 아버님 연금으로 하시고 어머님이 고생스러우시겠지만 당분간 좀 어떻게 안 될까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사과를 깎아주던 그 상냥함이 아니었어요. 돈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선을 긋는 그 차가운 말투에 저는 배신감을 느꼈지만 지금 당장 아쉬운 건 저였기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결국 저는 제가 가져온 월세 보증금을 생활비 통장에서 하나둘씩 꺼내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노후를 위해 남겨두었던 마지막 자산이었지만 병원비 이상으로도 돈이 드는 상황이었기에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서 무너져 가는데 돈이 무슨 소용인가 싶었거든요. 간병은 생각보다 훨씬 고되고 처절했습니다. 성남의 몸은 점점 더 뻣뻣해졌고 표정도 굳어서 마치 가면을 쓴 사람처럼 변해갔어요. 밤마다 근육 통증 때문에 앓는 소리를 내는 성남을 주무르다 보면 제 손가락 마디마디도 끊어질 듯 아파왔죠.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맞이하는 새벽은 유독 시리고 무거웠어요. 어느 날 밤 겨우 통증이 가라앉은 성남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자 씨, 미안해요. 나 때문에 당신이 이게 무슨 고생이야. 내 팔자가 참 사나워서 당신까지 고생시키네. 우리 이제라도 혼인신고합시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당신 이름이라도 내 밑으로 올려놔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내일 당장 구청 갑시다. 성남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사실 그게 맞는 말이었죠. 연심이가 그렇게 귀가 따갑게 말했고 딸애가 입이 닳도록 강조했던 게 바로 혼인신고였으니까요. 그런데 참 묘하죠. 사람이 너무 지치고 힘들면 가장 중요한 걸 놓치게 되나 봐요. 성남 씨, 지금 몸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구청을 가요? 지금 종이 쪼가리에 도장 찍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일단 당신 몸부터 추스르고 좀 나아지면 그때 가요. 지금은 당신 나아서 내 손 잡고 산책 나가는 게 제일 급해요. 저는 성남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며 그의 가슴에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나중에라는 그 짧은 세 글자가 제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사형 선고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저는 그저 이 사람의 건강 회복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병든 남자를 앞에 두고 혼인 신고를 서두르는 모습이 마치 죽어가는 사람 재산을 탐내는 속물처럼 보일까봐 한편으로는 겁도 났습니다. 성남은 제 거절에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미자 씨, 지금 해야 해. 내가 제정신일 때, 내 손이 조금이라도 움직일 때 해야 한다고. 성남이 제 옷자락을 붙잡으며 애원했지만 저는 간병에 지친 나머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하고 말았습니다. 아유, 알았으니까 일단 오늘은 제발 잠 좀 자요. 나도 지금 피곤해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고요. 내일 아침에 병원 갈 준비하려면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그만해요. 그게 마지막 기회였다는 걸 알았더라면 저는 잠을 자지 않고서라도 성남을 업고 구청으로 달려갔을 겁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저는 그 귀한 기회를 제 손으로 밀어내버렸어요. 그 이후부터 성남의 상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거든요. 말수가 줄어들고 정신도 가끔 혼미해지는 성남을 보며 저는 매일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생활비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사라져갔어요. 저의 통장 잔고가 줄어들 때마다 제 가슴도 조여왔지만 성남의 떨리는 손끝을 보면 돈 생각은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저 성남이 기적처럼 일어나기만을 바라고 또 바랐어요. 며칠 전 연심이가 미용실 문을 닫고 달려와 제 어깨를 후려치며 소리를 질렀던 그날이 기억납니다.
야, 강미자. 너 미쳤어? 그 남자 병수발 하느라 내 돈까지 다 쓰고 혼인신고도 안 했다고? 너 진짜 제정신이야? 성남씨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 아들 부부가 너를 지켜줄 것 같아? 연심이의 독설에 저는 눈물을 닦으며 대꾸했죠. 연심아,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그래. 사랑해서 같이 산 사람인데 지금 다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도장 찍자고 하는 게 사람이 할 짓이냐? 나는 성남씨 믿어. 그리고 그 자식들도 그렇게 매정하진 않을 거야. 사랑? 믿음? 웃기고 있네. 법 앞에서는 사랑도 믿음도 다 쓰레기야. 너 나중에 피눈물 흘리며 내 바짓가랑이 붙잡지 마라. 연심이는 크게 화를 내며 돌아갔고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성남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끝은 여전히 덜덜 떨리고 있었고 제 심장도 불안함에 같이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낸 그 따뜻한 시간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이죠. 성남의 증상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근육이 강직되면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전쟁이었고 음식물을 삼키는 힘도 약해져서 저는 매일같이 죽을 쑤어 그의 입에 넣어주어야 했지요. 그 고운 목소리는 이제 가느다란 신음으로 바뀌었고 가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멍하니 허공을 응시할 때는 제 심장도 같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미자예요. 제발 정신 좀 차려봐요. 나 알아보겠어요? 제가 그의 뺨을 어루만지며 물으면 성남은 아주 느릿하게 눈을 깜빡이며 겨우 제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메마른 손등을 적시는 건 제 뜨거운 눈물이었죠.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동반자라고 믿었던 이 남자를 지키기 위해 제 몸이 부서져라 돌보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제가 수중에 있던 돈도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성남의 아들은 여전히 사업이 어렵다는 핑계로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고 며느리는 가끔 전화를 걸어 어머님 고생 많으시죠? 저희가 곧 찾아뵐게요라는 영혼 없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어요. 저는 그들이 보내주는 푼돈 몇 푼으로 겨우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어느 날은 딸아이가 반찬을 해서 찾아왔습니다. 헬쑥해진 제 얼굴을 보더니 딸애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을 하더군요. 엄마, 이게 뭐야? 엄마 얼굴이 반쪽이 됐잖아. 왜 여기서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하고 있어? 엄마 진짜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엄마는 돌보면서 살고 있는 거야? 딸의 원망 섞인 울음소리가 거실 가득 퍼졌지만 저는 오히려 딸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니? 그래도 나랑 1년 넘게 살 맞대고 산 사람이다. 아픈 사람 두고 어떻게 나 몰라라 해. 내가 조금만 더 고생하면 성남 씨도 기운 차릴 거야. 제 어리석은 낙관로는 딸아이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빌고 또 빌었어요. 제발 지금이라도 짐을 싸서 나오라고요. 하지만 저는 성남의 침대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밤마다 제 이름을 부르며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손을 뿌리치고 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무릎은 쑤시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성남의 신음소리만 들리면 저는 다시 벌떡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그게 제 운명이라고 생각했고 제 사랑에 대한 증명이라고 믿었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파킨슨병이라는 무서운 놈은 성남의 생기를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갉아먹고 있었죠. 이제 성남은 스스로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는 것조차 힘겨워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근육은 밧줄처럼 뻣뻣하게 굳어버렸고 제 남편 같던 그 늠름한 체구는 어느새 앙상한 뼈대만 남은 채 침대 속으로 깊게 가라앉고 있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저는 성남을 들어 옮겨야 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줄 때마다
욕창이 생길까봐 몸을 돌려줄 때마다 제 허리에서는 우지끈 소리가 났지요. 65살인 제 몸도 이미 성한 곳이 없었거든요. 예전에 마트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며 버텼던 그 무릎은 이제 비가 오면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쓰러지면 성남을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저는 매일 아침 진통제를 서너 알씩 입에 털어넣으며 버텼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너무 힘들게 하네. 성남은 이제 발음조차 어눌해져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 힘들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 그 깊은 눈망울을 보면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다 알 수 있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그의 메마른 뺨을 비벼주었습니다. 여보, 그런 소리 마요. 나 괜찮아요. 우리 조금만 더 힘내면 봄에 같이 꽃구경 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제 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어요. 성남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까지 망가져서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전쟁이었죠. 가래가 끓어올라 숨을 헐떡이는 성남을 보며 밤을 지새우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은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제 팔다리는 후들거렸고 며칠째 잠을 못 자서 눈앞은 자꾸만 노랗게 흐려졌거든요. 저는 큰 결심을 하고 성남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참을 가고 나서야 아들의 귀찮아 죽겠다는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저기, 아버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이제 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아버님을 들고 옮길 수가 없네. 간병 도움이라도 한 분 불러야 할 것 같은데 도움을 좀 줬으면 해서요. 제 간절한 부탁에 돌아온 건 아들의 차가운 비웃음 섞인 한마디였습니다. 제가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씀드렸잖아요. 간병인을 무슨 돈으로 써요? 사람 하나 쓰면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나가는 거 모르세요? 지금 돈 없어서 자업 자금도 제대로 못 끌어오는 중인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성남이 아플 때 지극정성으로 보살핀 건 저였는데 친아들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남의 일 말하듯 할 수 있는지 믿기지 않았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호소했습니다. 그래도 아버님인데 어떻게 그래요? 지금 아버님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있어요. 나도 이제 힘이 너무 없고 내가 무릎이 너무 안 좋아서 넘어뜨릴까봐 겁도 나고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들이 스피커폰이라도 켠 모양이었죠. 어머님, 우리가 저번에 말했잖아요. 도우미 쓰는 것보다 아버지를 요양병원으로 이송하는 게 훨씬 낫다고요. 거기 가면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해주는데 왜 굳이 집에서 고집을 피우세요? 아줌마가 힘들다고 징징거릴 거면 진작에 아버님 모시고 병원 갔어야죠. 며느리의 그 단호하고 노골적인 말투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에게 성남은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처치 곤란한 짐덩어리일 뿐이었던 거예요. 제가 병수발을 들 때는 공짜 간병인이 생겨서 좋아하더니 이제 돈이 들어갈 것 같으니 가차없이 내치려는 신보가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요양병원이라니요. 아버님 정신이 저렇게 또렷하신데 거길 어떻게 보내요? 아버님도 집이 좋다고 해서 내가 모시고 있었던 건데. 제 대답에 아들은 쐐기를 박듯 말했습니다. 정신이 또렷하면 뭐해요? 몸을 못 쓰시는데. 저희가 병원 알아볼 테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아버님 요양병원으로 모실 거니까요. 그리고 아주머니도 이제 그만 쉬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더 이상 참견하지 마시고요. 전화가 툭 끊겼습니다. 뚜하는 기계음이 제 심장을 날카롭게 긁고 지나가는 것 같았죠.
저는 전화기를 든 채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성남은 침대 위에서 그 모든 대화를 들었는지 거친 숨을 내쉬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죠. 저는 성남의 곁으로 기어가 그의 앙상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부족해서 당신을 지켜주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걱정 마요. 내가 어떻게든 당신 혼자 두지 않을 거니까. 성남은 대답 대신 제 손을 아주 약하게 쥐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이자 부탁이라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죠. 밤새도록 저는 성남의 몸을 닦아주고 그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제 건강도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팔목은 건초염 때문에 퉁퉁 부어올랐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턱턱 막혔죠. 성남을 지키기 위해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제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 역시 건강을 잃어가고 있었죠. 사랑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고 정성을 다하면 자식들도 내 진심을 알아줄 거라 믿었던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해서 가슴을 쥐어뜯었죠. 가라앉는 배처럼 우리 두 사람의 인생은 서서히 어둠 속으로 잠기고 있었습니다. 성남은 이제 저를 보며 눈물만 흘릴 뿐 제대로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고통에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보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몸서리쳤어요. 육체적인 피로보다 더 무서운 건 세상에 우리 둘만 남겨졌다는 지독한 고립감이었습니다. 딸에게 전화해 울고 싶었지만 고생하는 엄마 모습 보여주기 싫어 또 한 번 참아냈죠. 새벽 4시 성남의 갈에 끓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그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성남의 떨리는 손끝이 제 소매를 붙잡는 게 느껴졌어요. 마치 가지 말라고, 나를 혼자 두지 말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죠. 걱정 마요, 성남 씨. 나 어디 안 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 곁에 있을게요. 사람의 몸이라는 게 참으로 간사하더군요. 성남을 지키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수백 번을 다짐했건만 제 몸뚱이는 주인의 마음도 몰라주고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째 잠 한숨 자지 못하고 성남의 가래를 뽑아내고 굳어가는 다리를 주무르던 그날 새벽 갑자기 눈앞이 핑 돌더니 거실 바닥이 제 얼굴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쓰러지듯 넘어졌고 다행히 정신은 놓지 않아 그날 아침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동네 작은 병원 침대에 누워 수액을 맞으며 기력을 보충했죠. 병원에서는 과로와 영양실조라더군요. 팔뚝에 꽂힌 바늘을 타고 차가운 약물이 들어오는데 제 머릿속은 온통 집에 혼자 누워있을 성남 걱정뿐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이거 다 안 맞아도 돼요. 집에 아픈 사람이 혼자 있어요. 1시간이라도 빨리 가봐야 해요. 빨리 맞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간호사의 소매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조금 더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기계적인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급해 성남의 아들에게 전화를 수십 통 걸었지만 받지 않더군요. 그렇게 2시간쯤 지났을까요? 급하게 수액을 맞고 비틀거리며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기분이 싸늘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멎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은 전쟁이라도 난 듯 엉망이었고 성남이 누워 있어야 할 안방 침대는 이불이 거칠게 걷어차인 채 텅 비어 있었거든요. 성남 씨, 여보, 어디 있어요? 성남 씨.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남이 늘 쓰던 보조기구와 약봉지들이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죠. 그때 아파트 단지 아래에서
날카로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베란다로 달려가 내려다보니 사설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실린 사람을 급하게 차에 싣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성남의 아들과 며느리가 아주 냉정한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요. 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맨발로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안 돼요. 멈춰요. 성남 씨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나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제가 구급차 문을 붙잡으려 하자 아들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1년 전 아버지를 잘 부탁한다며 사근사근 웃던 그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아주 노골적인 말투로 쏘아붙였습니다. 아줌마, 적당히 하세요. 우리 아버지 이제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거니까 참견하지 말라고요. 아까 병원에서 연락받았는데 아주머니 같은 일반인이 돌볼 수준이 아니래요. 아주머니도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병원으로 모시는데 왜 또 이러세요? 이게 다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하는 겁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등 뒤에 칼을 꽂는 것 같았습니다. 성남을 죽이고 있던 건 제가 아니라 연락 한 통 없이 아버지를 물건처럼 실어 나르는 그들이었으니까요. 구급차 뒷문 유리창 너머로 성남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덜덜 떨리는 손을 유리창 쪽으로 뻗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굳어버린 그의 근육은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고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저를 부르는 그 절박한 눈빛, 그게 제가 본 성남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구급차가 떠난 뒤 저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맨발에 상처가 난 것도 모른 채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성남이 이송되었다는 요양병원을 간신히 알아내 찾아갔지만 저는 병실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보안 요원들이 제 앞을 막아섰거든요. 잠시 후 엘리베이터에서 나타난 아들은 제게 서류 한 장을 들이밀며 말하더군요. 여기 왜 자꾸 오세요? 아버님은 지금 절대 안정이 필요한 상태예요. 그리고 병원 측에 저희가 보호자 자격으로 이미 다 말씀드려 놨어요. 법적인 가족이 아닌 사람은 면회 금지라고요. 아주머니가 여기 와서 울고불고 해봤자 아버님 혈압만 오르고 병세만 악화되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게 아버님 돕는 길이에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1년 넘게 지극정성으로 수발들었어요. 최소한 볼 수는 있게 해줘야죠. 성남 씨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줘요. 제발요. 얼굴만 보고 갈게요. 제 처절한 호소에도 아들은 눈 하나 깜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 착각하지 마세요. 아버님이랑 아줌마는 법적으로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그냥 동거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요. 주책이라고 혼인 신고도 안 하셨다면서 무슨 권리로 여기까지 와서 보호자 행세를 하세요? 힘들게 이러지 말고 가서 쉬시라니까요. 몸도 안 좋으시다는 양반이 왜 이러실까? 법적으로 아무 사이도 아니라는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사랑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주고 싶었다는 이유로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돌아오는 건 아무 사이도 아닌 여자라는 차가운 낙인이었죠. 법적으로 남인 아주머니가 여기 자꾸 오셔서 이러시면 신고할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미련 버리고 가세요. 그동안 도와주신 건 고맙긴 한데 딱 거기까지예요. 무력감이라는 게 이런 건가 봅니다. 눈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끌려가고 그 사람 옆에 있겠다는데도 법적 남이라는 이유로 문전박대를 당하는 현실 말이에요. 제가 그때
성남이 떨리는 손으로 제 소매를 붙잡고 울먹이며 혼인신고를 하자고 애원했을 때 왜 그렇게 미련하게 자존심을 세웠을까요?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이냐고 했던 제 입술을 꿰매버리고 싶을 만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텅 빈 아파트로 돌아온 저는 거실 한복판에 멍하니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성남의 땀 냄새와 양 냄새가 아직 집안 곳곳에 가득한데 그의 칫솔이며 낡은 면도기가 세면대에 그대로 놓여 있는데 주인 없는 방은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했죠. 벽에 걸린 낡은 시계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려와 제 고막을 때렸습니다. 1년 전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저는 이곳이 제 인생의 마지막 안식처가 될 줄 알았습니다. 내 집인 줄 알았는데, 내 남편인 줄 알았는데, 아주머니는 빠지세요라는 그 한마디에 내 사랑이 쓰레기통에 처박혔어. 성남 씨, 보고 싶어요. 나 좀 살려줘요. 나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해요? 바닥을 치며 울었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양귀비 자수 손수건을 꺼내 보았습니다. 붉게 수놓아진 그 꽃은 이제 피 묻은 상처처럼 보였죠. 성남이 마지막 순간에 구급차 유리창 너머로 저를 향해 뻗으려 했던 그 떨리던 손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려 미칠 것 같았어요. 그 손을 잡아주지 못한 것이 가슴에 한으로 맺혀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아파트 단지는 고요해졌지만 제 머릿속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으로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성남의 낡은 셔츠를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텅 빈 아파트의 차가운 공기는 제 살결을 파고들었고 저는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워 이불 속으로 몸을 한껏 웅크렸습니다. 성남이 요양병원으로 강제 이송된 뒤 텅 빈 아파트는 저에게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습관처럼 성남의 자리를 정돈하고 혹시라도 그가 돌아올까봐 현관문 소리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살았지요. 하지만 열흘째 되던 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제가 그토록 기다리던 성남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성남의 아들이 마치 자기 집에 들어오듯 당당하게 거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저를 향해 아주 싸늘한 시선을 던졌습니다. 아직도 짐 안 싸고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제 집으로 돌아오실 수 없어요. 의사 말로는 평생 병원 신세 지셔야 한다는데 아주머니가 이 큰 아파트를 차지하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소파 끝을 붙잡으며 겨우 입을 뗐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갈 곳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나 여기서 성남 씨랑 1년 넘게 부부로 살았어요. 나도 이 집 가꾸고 성남 씨 수발 들면서 내 인생을 다 바쳤다고요. 제 항변에 아들은 콧방귀를 뀌며 품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에 탁 내던졌습니다. 부부요? 아줌마, 착각 좀 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이 집 주인은 아버지이고 아버지가 의식이 불분명한 지금 관리인은 자식인 저예요. 아주머니는 그냥 점유권도 없는 무단 침입자나 다름없다고요. 이번 주말까지 집 비우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불러서 강제로 끌어낼 줄 아세요. 배신감에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순간 저는 여기서 나가면 정말 갈 곳이 없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릎을 꿇고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호소했죠. 나 진짜로 당장 나갈 돈이 없어요. 내가 살던 집 보증금 2억, 그거 생활비에 보태 쓰느라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거라도 돌려줘야 내가 혼자 살 방이라도 얻죠. 제발 사람 도리 좀 해줘요.
성남 씨가 이렇게 하는 거 알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아버지 마음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자 아들은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람돌이, 그 돈을 왜 나한테 달라고 그래요? 아버지한테 빌려준 차용증이라도 있어요? 왜 저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그러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나가라고요. 아들이 문을 쾅 닫고 나간 뒤 저는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억척같이 모아온 제 전 재산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는 길거리로 쫓겨날 처지가 된 것이죠. 저는 순간 너무 당혹스러워 핸드폰으로 이것저것 검색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아보라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음날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님, 저 1년 넘게 사실혼 관계로 살았어요. 여기 보세요. 제가 생활비 쓴 내역도 다 있고요. 동네 사람들도 다 우리가 부부인 줄 알아요. 이런데도 나가라고 돈은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당장 나가면 갈 곳이 없다고요. 젊은 변호사는 제 통장 내역을 무미건조하게 넘겨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마지막 희망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어르신, 안타깝지만 사실혼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혼을 인정받으려면 양가 친척들과 교류가 있었거나 결혼식을 올렸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해요. 무엇보다 상대방인 조성남 씨가 아주머니를 배우자로 인정한다는 의사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자식들이 반대하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저는 믿기지 않아 변호사의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사랑해서 같이 살았고 돈까지 다 썼는데 그게 왜 증거가 안 돼요? 법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변호사는 안쓰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법이 될 수 없어요. 지금처럼 그분 자식이 저렇게 완강하게 무단 침입으로 몰아세우면 어르신만 불리해집니다. 지금으로서는 소송 비용만 날릴 가능성이 높으니 마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녀분이나 친척분 집이라도 가 계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이라는 게 이렇게 차갑고 무서운 것인 줄 평생 처음 알았습니다. 연심이가 도장 찍기 전엔 남이라고 했던 말이 귓가를 때리며 환청처럼 들려왔어요. 제 정성과 사랑, 그리고 제 피 같은 돈까지 모두 법이라는 글자 한 줄 앞에서 쓰레기처럼 버려진 것이죠. 저는 사무실 문을 나서며 비틀거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지하철은 덜컹거리며 승객들을 실어 나르는데 제 인생은 어디에도 발붙일 곳 없는 미아가 되어 버렸습니다. 다시 돌아온 아파트는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성남의 아들이 보낸 용역업체 사람들과 마주쳤을 때 저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들은 성남의 짐과 제 짐을 구분하지도 않고 커다란 박스에 마구잡이로 쓸어 담았죠. 제가 아끼던 그릇들, 성남이 사준 작은 화분들이 깨지는 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이거 나요. 이거 내 짐이에요. 내 옷은 건드리지 마요. 제가 달려들자 덩치 큰 남자가 제 어깨를 밀쳐냈습니다. 참담함이라는 단어로는 제 심정을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은 불꽃처럼 타오르다가도 이내 차가운 재가 되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성남을 원망해야 할지, 아니면 그런 성남의 자식들을 원망해야 할지, 아니면 이 나이에 사랑 하나만 믿고 대책 없이 굴었던 저 자신의 탓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짐가방 3개만 덩그러니 남겨진 채 아파트 복도로 쫓겨나던 순간 저는 마지막으로
성남과 함께했던 안방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둘이 손잡고 잠들던 그 침대가 분해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제 영혼도 함께 조각나는 기분이었죠. 어디서 나타났는지 아들은 현관문 앞에 서서 제 가방을 툭 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여기 나타나지 마세요. 병원에도 오지 마시고요. 아주머니도 그냥 혼자 편하게 인생 사세요. 철커덩 소리를 내며 닫힌 현관문 앞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갈 곳도 부를 사람도 남은 돈도 없는 여자. 성남과 함께했던 구로디지털단 지역의 캔커피 온기는 이제 꿈결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낡은 가방끈을 꽉 쥐었습니다. 억울함이 목끝까지 차올라 숨이 막혔지만 쏟아낼 곳이 없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형광조끼를 입고 일하는 노인들을 보며 저는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 역시 저들 중 하나였고 누군가에게 보호받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여자였는데 말이죠. 저는 밤거리를 헤매다 결국 연시민의 미용실 앞으로 향했습니다. 염치 없고 부끄러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당장 제가 몸을 뉘을 곳은 그곳밖에 없었으니까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데 제 마음속은 그보다 더 차가운 냉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랑은 법이 아니라는 변호사의 말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며 저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제 머리와 야윈 얼굴, 그리고 낡은 가방을 번갈아 보던 연시민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 안으로 거칠게 끌어당겼습니다. 내가 뭐라 그랬냐, 이 바보 멍청아. 결국 이 꼴이 돼서 나타날 줄 알았다니까. 들어와, 일단 들어와서 이 몸뚱이부터 녹여. 연시민은 미용실 안쪽에 있는 아주 작은 창고 방에 저를 거두어 주었습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세탁기 소리가 들리고 독한 파마약 냄새가 벽지마다 벤 좁은 방이었지만 그곳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곳처럼 느껴졌어요. 며칠 동안 한숨도 못 잤던 저는 짐 가방을 머리맡에 둔 채 그대로 쓰러져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도 성남의 아들이 저를 무단 침입자라며 고함을 지르고 며느리가 비웃는 소리가 들려 가위 눌리듯 몸부림치다 깨어났죠.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어 짐 정리를 하려는데 옷가지 사이에서 낡고해진 자수 손수건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성남이 구로디지털단 지역 승강장에서 수줍게 건넸던 그 붉은 꽃이 수놓아진 손수건이었어요.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을 들고 들어온 연심이가 그 손수건을 물끄러미 보더니 제 곁에 털썩 앉았습니다. 연심이는 거친 손가락으로 손수건의 붉은 꽃송이를 쓸어내리며 아주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물었죠. 미자야, 너 이 꽃이 무슨 꽃인지나 알고 금쪽같이 간직하고 있는 거냐? 이게 양귀비야. 참 화려하고 눈에 확 띄지만 결국 열매 하나 맺지 못하고 쓰러지는 꽃이지. 그 양반이 왜 하필 이런 꽃을 너한테 줬을까 싶다. 마치 내 팔자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야. 저는 멍하니 그 붉은 실을 쳐다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양귀비? 나는 꽃이 참 고와서 좋은 건 줄로만 알았는데 꽃말이 뭔데? 연시민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가차없이 대답했습니다. 양귀비 꽃말은 덧없는 사랑이야. 예쁘기만 했지 속은 텅 빈 꽃이었던 거지. 화려하게 피어날 때는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도
지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망한 말이야. 지금 내 인생도 딱 그 짝이지 않냐? 붉게 타오르다. 제 한 줌 안 남기고 쓰러지는 그런 덧없는 사랑에 내 평생 모은 돈이랑 마음을 다 털어 넣었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냐고. 연심이의 독설은 비수가 되어 제 심장 깊숙이 박혔습니다. 덧없는 사랑. 그 말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며 저를 괴롭혔어요. 성남과 보냈던 그 달콤했던 캔커피의 온기, 구청에 가서 도장 찍는 대신 마음만 밑자던 제 어리석은 자존심, 그리고 자식들에게 어머니 소리 한 번 듣겠다고 제 살을 깎아 바쳤던 헌신들. 그 모든 것이 열매 맺지 못하는 양귀비처럼 허망하게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렇게 며칠을 넋나간 사람처럼 누워있을 때 제 소식을 듣고 달려온 딸애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초라한 창고방에 앉아있는 저를 보자마자 딸애는 제 손을 잡고 꺼이꺼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모습이 너무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애미라는 사람이 자식한테 짐 안 되려고 기를 쓰고 살았는데 결국 이렇게 망가진 꼴을 보여주게 되다니요. 엄마, 내가 뭐라 그랬어. 혼인신고하라고 그렇게 빌었잖아. 그 집 자식들 보통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 근데 엄마는 왜 내 말은 안 듣고 그 고생을 자처해. 엄마 얼굴 좀 봐. 이게 뭐야 정말. 딸의 원망 섞인 말에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는데 딸애가 갑자기 제 손바닥에 낡은 봉투 하나를 쥐어주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나간 일은 이제 다 잊어. 그 양반한테 쓴 돈 아깝다고 생각지도 마. 엄마가 사람답게 살려고 사랑한 게 무슨 죄야. 그 집 자식들이 천벌 받을 짓을 한 거지. 엄마, 이제부터는 내가 엄마 지킬게.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일단 써. 그리고 내가 매달 엄마 통장에 조금씩이라도 용돈 보낼게. 큰 돈은 못 돼도 엄마 밥 굶지 않게. 내가 책임질 거니까 제발 이제 남의 집 병수발 같은 거 하지 말고 엄마 몸부터 챙겨. 알았지? 딸의 그 따뜻한 위로에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사랑은 법이 아니다라던 변호사의 냉정한 목소리와 덧없는 사랑이라는 양귀비의 꽃말이 저를 핥히고 지나갔지만 자식의 따뜻한 손길만큼은 진짜였거든요. 저는 딸애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못나서 미안해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요. 하지만 딸이 주는 돈을 평생 받기도 미안하고 당장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연심이의 미용실 바닥을 쓸고 손님들의 머리를 감겨주며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다시 형광조끼를 꺼냈습니다. 성남을 만났던 그 지하철 안전도우미 일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죠. 연심이는 몸도 성치 않은데 무슨 고생이냐며 화를 냈지만 저는 그곳에 가야만 했습니다. 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제 인생이 왜 궤도를 이탈해 이토록 참혹하게 부서졌는지 그 끝자락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일주일 뒤 저는 다시 구로디지털단 지역 승강장에 섰습니다. 다른 노인 한 분이 성남이 서 있던 그 구역에서 경광봉을 흔들고 있더라고요. 그 뒷모습이 자꾸만 성남과 겹쳐 보여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가 건네던 따뜻한 캔커피,
미자 씨라고 불러주던 그 다정한 목소리가 승강장 곳곳에 유령처럼 떠다니는 것 같았죠. 일을 마치고 모두가 떠난 늦은 오후, 저는 성남과 나란히 앉아 앞날을 꿈꾸던 그 승강장 벤치에 홀로 앉았습니다. 차가운 의자의 감촉이 엉덩이를 타고 전해지는데 캔커피의 온기 대신 겨울바람만 제 곁을 쓸쓸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철로 넘어 어둠 속에서 열차가 들어오는 거대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강한 바람이 제 푸석한 머리카락을 마구 흩뜨려 놓았죠. 저는 텅 빈 선로를 빤히 바라보며 독백하듯 은조렸습니다. 열차는 저렇게 정해진 궤도로만 다니는데 왜 내 인생은 궤도를 벗어나 이리저리 부딪히기만 했을까? 성남 씨, 내가 그때는 왜 그렇게 무지했을까? 당신이 그토록 간절하게 내민 그 혼인 신고라는 밧줄을 왜 나는 귀찮다며 놓아버렸을까? 자책과 자기 혐오가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제 숨통을 조였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제 오만이 결국 저를 길거리로 내몰았다는 사실을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법을 우습게 여겼던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제 남은 인생의 무게가 되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양귀비 손수건을 꺼내 손가락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었습니다. 화려하게 피어올랐던 제 마지막 로맨스가 사실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할 신기루였다는 사실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열차가 승강장으로 들어오며 내는 거친 기계음이 제 울음소리를 삼켜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바쁘게 열차에 올라타고 내렸지만 누구 하나 벤치에 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늙은 여자를 쳐다보지 않았죠. 세상은 변한 게 없는데 제 인생만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성남 씨는 지금 요양병원 어딘가에서 전신이 굳은 채 저를 그리워하고 있을까요? 어느 쪽이든 저는 이제 그에게 갈 수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보호자 권한도 아내라는 이름도 없는 저는 그저 지하철역의 안전도우미일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텅 빈 철로를 향해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 대신 돌아오는 건 차가운 역의 공허한 소음뿐이었죠. 성남이 선물한 양귀비 꽃말처럼 제 1년은 예쁘기만 했지 속은 텅 빈 껍데기였습니다. 누구를 탓하겠어요. 종이 한 장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던 제 무지함이 바로 죄였던 것을요. 저는 벤치에서 힘겹게 일어나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연시민의 미용실 창고 방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야만 했어요. 이제는 양귀비 같은 덧없는 꿈에서 완전히 깨어나 냉혹한 현실이라는 궤도 위에 제 부르튼 발을 똑바로 올려놓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소매로 눈물을 닦고 형광조끼의 지퍼를 목 끝까지 올렸습니다. 저는 거대한 열차가 제 시야에서 사라지는 뒷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보았습니다. 붉은 양귀비 손수건을 손에 꼭 쥔 채 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 따뜻했던 1년을 성남 씨를 만났던 그곳에 묻어버렸습니다. 사랑은 법보다 약했고 무지는 죄보다 무거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지켜주는 법은 서류라는 차가운 종이 위에 기록되어야 비로소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미자의 비극을 통해 우리는 뼈아프게 깨닫게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는
배우자가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하거나 사망했을 때 보호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생을 함께 일구고 헌신한 재산조차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해 하루아침에 남으로 내몰리는 비참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만난 소중한 인연일수록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이냐는 자존심이나 주변의 시선에 휘둘리기보다 정말 믿을 수 있는 관계인지 검증이 되었다면 서로의 미래를 법이라는 단단한 울타리 안에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미자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경종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내용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에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꽃밭 인생이었습니다. 나랑 살면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는 빈말은 못해도 적어도 앞으로 살 걱정 때문에 밤잠 설치는 일은 없게 할 자신 있습니다. 새로 이사온 이 낯설고 삭막한 동네에서 그의 까칠한 말투 뒤에 숨겨진 듬직한 온기와 매일 아침 문고리에 무심하게 걸린 신선한 채소들은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던 제 메마른 가슴에 설레는 봄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저는 동네 마트에서 일하며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퇴근길 따뜻한 품에 넣어온 붕어빵을 받아볼 때면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는 게 이런 거구나를 실감하며 소소하지만 붕어빵으로 전해지는 그의 온기를 고스란히 느꼈죠. 포장마차의 뿌연 연기 속에서 남은 여생을 말하던 그의 뜨거운 약속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만 싶었던 저에게 벅찬 제안이었습니다. 그렇게 구청에서 혼인신고서를 쓰며 사랑에 푹 빠져있던 그 찬란한 순간도 잠시 행복의 유혹이 가는 채 1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포스트잇이 붙었고 남편은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문제는 제 생일날 터졌습니다. 약속한 장소에 1시간이 넘도록 나타나지 않은 남편을 찾아 헤매던 제가 남편을 발견한 곳은 마트 창고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향해 누구냐고 소리 지르는 남편을 마주했죠. 이야기 시작 전에 꽃밭 인생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덜컹거리는 1톤 트럭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자꾸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내 몸 하나 뉘어본 집이 몇 채였는지 손꼽아 보려다 이내 관두었죠. 이번 이사는 유독 마음이 시리고 아팠거든요. 하나뿐인 아들이 사업을 한답시고 집 보증금까지 털어먹었을 때 저는 원망보다 미안함이 앞서는 못난 어미였습니다. 아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평생을 밖에서 고된 일을 하고 살며 손마디가 굵어지도록 일했는데 결국 남은 건 낡은 보따리 몇 개와 낯선 동네의 월세방뿐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평생의 추억이 깃든 집을 뒤로하고 쫓겨나듯 이 낡은 동네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좁고 가파른 골목길을 억지로 비집고 들어갈 때마다 내 가슴도 덜컹거렸습니다. 트럭 옆면에 긁히는 전신주 소리가 마치 내 살점이 뜯겨나가는 소리 같았죠. 아들은 이사 전날까지도 딱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는 문자를 수십 통씩 보내왔지만 나는 도저히 답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분노보다 자책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죄가 이렇게 무겁나 싶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트럭이 멈춰선 곳은 서울 변두리의 낡은 주택가였어요. 다닥다닥 붙은 집들 사이로 가파른 계단이 보이고 길가에는 버려진 가구들이 흉물스럽게 놓여 있었죠.
제가 살게 될 집은 반지하를 겨우 면한 1층 방이었는데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이삿짐 센터 부를 돈도 아까워 용달차 아저씨와 둘이 함께 짐을 내리는데 무거운 장롱 모서리에 손등이 찍혀 이내 푸른 멍이 크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짐을 옮기다 보니 입안에서는 단내가 나고 무릎은 자꾸만 꺾였어요. 그때 낡은 트럭 위에서 먼지 쌓인 앨범 하나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의 돌잔치 사진부터 초등학교 입학식 때 찍은 빛바랜 사진들이 가득했죠. 그땐 이 아이가 내 인생의 전부였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이제는 내 삶을 통째로 무너뜨린 가시가 되어 돌아왔네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는 걸 겨우 참으며 이삿짐 박스 사이를 헤집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이사 진행이 한창 중일 때도 짐을 내리는 내내 이전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깎을 수선비를 따지며 독촉 전화를 해댔고 용달차 아저씨는 혼자 하기에는 일이 너무 많다며 현장에서 추가 요금을 요구했죠. 지갑 속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을 바라보며 저는 비참함의 끝바닥을 보았습니다. 그때였어요. 길 건너편 현주마트라고 적힌 낡은 간판 아래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빳빳하게 다려진 작업복 조끼를 입고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는 멀리서도 느껴질 만큼 매서운 눈빛으로 저희 쪽을 빤히 쳐다보더니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도와주러 오는 건가 싶어 내심 기대했지만 그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기대를 처참히 깨버렸어요. 보아하니 새로 이사 오시는 분 같은데 길가에 그렇게 짐을 늘어놓으면 동네 사람들 통행에 방해됩니다. 여기는 엄연히 사람이 다니는 길이지 개인 창고가 아니에요. 10분 내로 정리 안 하시면 구청에 신고하겠습니다. 참으로 야박하고 냉정한 목소리였어요. 71살은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상당히 깐깐하게 굴며 이삿짐 위치를 지적했습니다. 안 그래도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는데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런 훈계를 들으니 울컥 화가 치밀었죠. 저는 맺힌 땀을 닦으며 쏘아붙였습니다. 아니, 사람 사는 동네에 이사 오다 보면 잠시 그럴 수도 있지. 말씀이 너무하시네요. 저희도 지금 죽으림을 다해 옮기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신고라니요. 제 외침에도 남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는 신용을 하더니 차갑게 대꾸했죠. 원칙은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쪽 상자는 그렇게 쌓으면 밑에 개 터집니다. 비켜보세요. 비전문가가 만지니 일이 더디지. 남자는 혀를 찢찢 차더니 갑자기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낑낑대며 들던 무거운 박스들을 번쩍 들어 올려 집 안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말은 까칠하게 하면서도 손놀림은 어찌나 정확하고 빠른지 마치 기계가 움직이는 것 같았죠. 가구 수평이 맞지 않는다며 근처에서 나무 판자를 구해와 고여주고 엉망으로 꼬인 전선들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모습에 저는 뭔가 싶어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용달차 아저씨는 옆에서 뻘뻘 땀만 흘리는데 그 남자는 호흡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일사천리로 이사를 도와주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어느덧 어수선하던 짐들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남자는 먼지 묻은 손을 탁탁 털더니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저는 고마운 마음에 뭐라도 대접하고 싶어 가방을 뒤졌지만 그 흔한 음료수 한 병 없었습니다. 민망함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그가 마트로 돌아가더니 금방 다시 나타났어요. 그의 손에는 시원한 생수 한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드세요. 먼지 많이 마셨을 텐데.
그리고 내일부터는 마트 앞 통로에 절대 물건 내놓지 마세요. 이번 한 번만 봐드리는 겁니다. 남자는 생수병을 제 손에 툭 쥐어주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생수병의 차가운 기운이 신기하게도 뜨거웠던 가슴을 진정시켜 주었죠. 무심한 척하면서도 가장 필요한 것을 챙겨주는 그 남자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낯설고 삭막한 동네에서 처음 느낀 온기였거든요. 저는 그가 건넨 생수병을 한참 동안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으로 잠시 찾아온 아들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바삐 떠났습니다.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짐 정리를 하는데 벽지에 스며든 곰팡이 자국이 꼭 제 신세 같아 눈물이 났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당장 내일 먹을 쌀은 있는지 걱정이 태산 같았죠. 아들에게 보증금을 보태주느라 수중에 남은 돈은 푼돈뿐이었고 이 나이에 나를 써줄 곳이 있을까 싶어 밤잠을 설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는데 낮에 본 그 남자의 칼 같은 옆모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생각에 꼬리를 무는 것 같아 일찍 잠이나 자자며 전등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온 집안의 불이 일제히 꺼져버렸습니다. 낡은 배선이 문제를 일으킨 모양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혼자 남겨지자 참아왔던 서러움이 툭 터지듯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문 밖에서 누군가 규칙적으로 똑똑 문을 두드렸습니다. 거기 전기 나갔어요? 잠깐 나와봐요. 내가 차단기 확인해 줄 테니까. 짐을 옮겨주던 성태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단호하고 낮은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내 마음속을 꽉 채우고 있던 불안의 댐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자 손전등을 든 성태가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가 비추는 가느다란 손전등 불빛이 마치 내 어두운 인생의 마지막 동아줄처럼 보였습니다. 성태는 아무 말 없이 현관 옆 배전반을 열더니 능숙한 솜씨로 무언가를 만졌습니다. 잠시 후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집안에 다시 환한 불이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밝아진 조명 아래서 내 퉁퉁 부은 눈과 엉망이 된 몰골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나는 창피한 마음에 고개를 돌렸지만 성태는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처럼 덤덤하게 손전등을 껐습니다. 이 동네 전기가 워낙 낡아서 그래요. 한꺼번에 많이 쓰면 종종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리고 혼자 산다고 문단속 대충 하지 말고 저기 문고리 고정하는 거 내일 내가 다시 봐줄 테니까 꼭 걸고 지내고요. 그는 그 말만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유유히 걸어갔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아까 마트 조끼에서 나던 그 특유의 빳빳한 종이 냄새가 잔향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한동안 닫힌 문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늘 아들에게 남편에게 퍼주기만 하던 삶이었는데 생면부지의 타인에게서 받은 이 짧은 도움 하나가 이토록 따뜻하고 감사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비록 아들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도망치듯 온 동네였지만 이곳에서의 시작이 아주 절망적이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가 들었습니다. 내일은 마트에 들러 그 무심한 남자에게 인사라도 건네야겠다고 생각하며 나는 67회 중 가장 길고도 짧았던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붓이 빠지지 않은 눈으로 거울을 보며 매무새를 가다듬었죠. 마트에 가서 어제 도움받은 것에 대해 정식으로 감사 인사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낡은 대문을 열고 나가자 길 건너편 마트 앞에서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는 성태가 보였습니다.
그는 어제처럼 자로잰 듯 정확하게 물건들을 배치하고 있었죠.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길을 건넜습니다. 제 발소리를 들었는지 성태가 고개를 들었어요. 여전히 무뚝뚝하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지만 저는 이번엔 피하지 않고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햇살이 그의 흰 머리칼 위로 쏟아지는데 어쩐지 어제보다 훨씬 부드러워 보였거든요. 저 어제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이사도 잘하고 잠도 잘 잤네요. 제 인사에 성태는 대꾸도 없이 제가 어제 이사 온 집 쪽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짧게 하지만 분명하게 대답했어요. 인사 들으려고 한 일 아닙니다. 일할 거 없으면 와서 이 박스나 좀 잡으시든가요. 그는 턱 끝으로 상자 더미를 가리켰습니다. 거절할 법도 한데 저는 이상하게도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투박하기 짝이 없는 권유였지만 그 속에는 혼자 있는 노인네에 대한 배려가 숨어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저는 소매를 걷어붙이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식당 일만 20년 넘게 해서 손은 빨라요. 시켜만 주세요. 제 말에 성태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비웃음인지 아니면 아주 잠깐 비친 미소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차갑지는 않았죠. 성태의 지시에 따라 마트 물건을 정리하며 저는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옆에서 잔소리를 멈추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가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텅 빈 일상을 채워주는 활기찬 음악처럼 들렸죠. 제가 이사 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아침에 대문을 열어보니 문고리에 비닐봉지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마트에서 파는 것 중에서도 가장 신선해 보이는 시금치 한 단과 흙 묻은 감자 몇 알이 들어 있었어요. 누가 두고 간 것인지 의아해하며 주변을 살피는데 마트 진열대 앞에서 유독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박스를 정리하는 성태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제가 나온 것을 알면서도 고개 한번 돌리지 않았지만 귀끝이 살짝 붉어져 있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죠. 평생 누군가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는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그 소박한 채소 뭉치가 제 가슴을 툭 하고 건드렸습니다. 참으로 서툰 배려였지만 그 투박함 속에 담긴 따뜻한 진심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막막하기만 했던 낯선 동네가 조금씩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동네로 느껴지기 시작했죠. 며칠 뒤 성태는 마트 사장인 현주를 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현주는 저보다 8살 어린 59살이었는데 직원이지만 나이 많은 성태를 깎듯이 대하면서 서로 가족처럼 지내는 것 같아 보였죠. 성태는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헛기침을 하며 현주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게 현주 사장, 여기 앞집 순희 씨가 손끝이 야물다고 하니 우리 마트 반찬 코너 일을 좀 맡겨보는 게 어떻겠어. 사람 구하느라 애먹지 말고 말이야. 현주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제 손마디를 살피고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나 아저씨가 추천하신 분이면 오죽하시겠어요. 마침 일손이 필요했는데 잘 됐네요. 순희 언니, 내일부터 당장 출근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저는 현주마트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와 이따금씩 사고치는 아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던 제게 그것은 하늘이 내린 구원과도 같았어요. 마트 첫 출근 날 나는 오래되어 밑창이 다른 운동화를 깨끗이 빨아 신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주 씨가 건넨 초록색 마트 유니폼을 입고 화장실 거울 앞에 섰을 때 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나 낯설어 울컥했습니다. 평생 아들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는 엄마로만 살았는데 67에 남의 집 창거리를 파는 직원이 되다니요.
하지만 마트 현장은 감상에 젖어 있을 틈을 일절 주지 않았습니다. 오전부터 몰려드는 손님들과 반값 스티커를 붙일 때마다 벌어지는 아주머니들의 거친 몸싸움까지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내 곁에는 성태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트에서 완벽주의 에이스로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통기한 체크를 할 때는 눈을 감고도 어느 진열대에 뭐가 있는지 다 안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죠. 성태 씨는 나에게 유독 말이 짧고 투명했습니다. 거기 스티커 삐뚤어졌어요. 다시 붙여요. 박스는 그렇게 무식하게 뜯는 거 아닙니다. 칼날 짧게 빼서 위쪽만 살짝 긁어야지. 툭툭 던지는 핀잔이 처음에는 참 야속하기도 했지만 내가 손님에게 시달려 쩔쩔매거나 무거운 상자를 들고 허덕일 때면 어김없이 나타나 무심하게 짐을 낚아채 가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의 조끼에서 나던 세제 향기와 빳빳한 종이상자 냄새가 내 코끝을 스쳤고 나는 이상하게도 낯선 동네에서 느꼈던 불안감이 씻겨 내려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마주친 성태 씨는 저에게 따뜻한 붕어빵 2개가 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단팥이 이게 덜 달아서 그나마 먹을 만하더라고요. 순이 씨 단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딴청을 피우며 내미는 그의 투박한 손이 참 따뜻했습니다. 그의 손등에 있는 굵은 핏줄이 내 손과 닮아 있어 왠지 모를 동질감마저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마트 일이 끝난 뒤 동네 작은 시장으로 구경 겸 산책을 가곤 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듯 멀찍이 떨어져 걷다가도 제가 길가의 돌부리에 걸려 휘청이면 번개같이 제 팔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고 그 온기가 제 가슴으로 스며들 때마다 저는 오랜만에 안도감을 느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앞길이 캄캄하기만 했는데 새로 이사 온 동네에서 이런 좋은 이웃을 만나게 되다니 정말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태는 공원 벤치에 앉아 제게 이런저런 동네 이야기를 들려주며 수줍게 웃어 보이곤 했는데 그 미소가 꼭 아이처럼 순수해 보여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한 번은 퇴근길에 가로등 불빛 아래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성태를 보았습니다. 겨울바람이 제법 쌀쌀한데도 그는 코끝이 빨개진 채로 가슴팍에 무언가를 소중히 품고 있었죠. 제가 다가가자 그는 깜짝 놀라며 품속에서 종이봉투 하나를 꺼내 밀었습니다. 순희 씨, 오다가 길에 있길래 그냥 샀습니다. 식기 전에 얼른 집에 가서 드세요. 이런 거 먹는다고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봉투를 받아드니 기분 좋은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는 갓 구워낸 계란빵 2개가 들어 있었어요. 제가 계란빵을 보며 빙그레 웃자 성태는 쑥스러운지 뒷머리를 긁적이며 서둘러 마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평생 누군가 오직 저만을 위해 준비해준 따뜻한 음식이었거든요. 그게 저는 그 무엇보다 값진 보석 같았습니다. 마트의 현주 사장은 그런 우리 사이를 흐뭇하게 바라보면서도 가끔은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성태 씨가 이미 박스를 다 뜯어서 진열까지 완벽하게 끝낸 라면 코너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치 귀신이라도 홀린 듯 멍한 표정으로 똑같은 새 박스를 다시 가져와 칼을 대려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1c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던 성태 씨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실수였죠. 성태 씨, 그건 아까 저랑 같이 다 진열했잖아요. 벌써 1시간도 더 된 일인데. 내 부름에 그는 마치 꿈에서 깬 사람처럼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에 든 칼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아주 짧은 순간 갈 곳을 잃고 사방으로 흔들리는 것을 나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맞다. 내가 요즘 잠을 좀 못 자서 정신이 없네. 허허, 이거 참. 순희 씨 민망하게 내가 왜 이러나 몰라.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뒷머리를 극적였지만 그의 이마에는 가느다란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가 너무 무리해서 기력이 떨어졌나 보다 생각하며 넘겨버렸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럴 수도 있지. 깜빡깜빡하는 게 대수인가 싶었죠. 오히려 그런 성태의 모습이 인간미 있게 느껴져 제가 더 잘 챙겨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성태 씨의 유혹은 서툴렀지만 강력했습니다. 그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오면 가만히 볼륨을 높여주고 퇴근길 비가 오면 제 우산이 젖지 않게 자신의 어깨를 적시며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 소소한 배려들이 쌓여 제 마음의 빗장을 하나씩 풀어나갔죠. 돈에 대한 걱정과 앞날에 대한 근심으로 가득 찼던 제 얼굴에는 어느덧 옅은 미소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사람들도 이제는 우리를 보고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며 농담을 던지곤 했죠. 그날 저녁 성태 씨는 퇴근하는 저를 붙잡고 평소보다 조금 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가로등 아래 선 그의 그림자가 유독 길게 늘어져 있었죠. 순희 씨, 내가 조만간 근사한 곳에서 밥 한번 사겠습니다. 할 말이 좀 있으니까 시간 비워두세요. 그의 말투는 단호했고 눈빛은 이글거렸습니다. 제 가슴이 쿵쾅거리며 뛰기 시작했어요. 67의 나이에 이런 설렘이라니 참 웃긴다고 생각하면서도 입가에 번지는 웃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성태 씨는 제게 다가와 순희 씨, 월급날인데 오늘 저녁은 밖에서 따뜻하고 국물 있는 거나 좀 먹읍시다. 저는 좋다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일이 끝나고 도착한 곳은 화려한 식당이 아니라 동네 어귀에 자리 잡은 낡은 포장마차였어요. 붉은 천막 안으로 들어서자 보글보글 끓는 어묵탕 냄새와 매콤한 제육볶음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죠. 성태는 익숙한 듯 의자의 먼지를 손등으로 털어내며 저를 앉혔습니다. 평소에 작업복 조끼 대신 깔끔한 남방을 차려입은 그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듬직해 보였어요. 우리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태는 사별 후 홀로 딸 지수를 키워내며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의 안정을 찾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지 담담하게 털어놓았어요. 저 또한 사업으로 망한 아들 때문에 집까지 팔고 이곳으로 흘러들어온 비참한 속사정을 고백했죠. 제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성태는 제 투박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두껍고 뜨거웠어요. 순희 씨, 우리 나이에 무슨 거창한 사랑 타령이겠습니까? 하마는 나는 이제 남은 여생을 당신이랑 같이 걷고 싶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죠? 이제 그 무거운 짐 내 어깨에 좀 나눠 짊어집시다. 나랑 살면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는 빈말은